우리 사회는 끝없이 숫자를 얘기해요. 그 최소한의 기준점에 얼마나 모자른지를 계속 계산하게 하거든요. 자식을 성취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증명해야 될 것은 많고 받는 기대는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작고.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들에 대한 17개국의 조사 결과 14개국의 국가에서는 가족을 1순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돈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삶의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놓여 있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삶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모든 삶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처럼. 그런데 10억을 가진 사람보다 여행 다니면서 더 많은 걸 경험한 사람, 인간관계에서 더 유의미한 걸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데 오로지 물질만 가지고 경제력만 가지고 사람의 가능성을 제한하니까 모든 사람이 한 줄에 서서 똑같은 걸 경쟁하고요. 그리고 다른 상상을 하는 사람, 다른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돈을 벌어서 자기 밑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좁은 땅은 높아질 수 있는데 그 좁은 집안 위에 자기 가족을 태우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족도 필요 없고 자기 혼자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가족을 단위로 하건 개인을 단위로 하건 주변하고 관계를 다 끊고 오로지 그냥 나의 삶의 안정성,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덜 위협당하거나 혹은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날 수 있나 거기에 골몰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1순위가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내 삶에 의미를 준다는 비중이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는 이에 대해서 3%만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게 우리가 가족에 기대하는 바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최소화된 무기 같은 거예요. 타인하고 경쟁하는 무기가 되니까 그 속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 소외를 당합니다. 부모는 경제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붓죠. 그죠? 시간도 쓰고 또 마음도 쓰고 건강도 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자식한테 그 부를 물려줄 수 없으면 이제 자식이 학력으로 그런 사회적 수준에 올라가기를 기대해서 또 자녀의 공부에 모든 걸 투자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 지금 언급한 이 청소년 세대, 그 다음에 좀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적극적인 일을 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관계나 부모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가족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자기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어떤 그 걸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무기에 제일 헌봉에 나가서 제일 날카로운 무기가 되도록 계속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부모도 자기 삶에서 혹은 가족 관계에서 소외되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젊은 세대, 공부든 뭐든 자기를 증명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를 증명하지 못한 이 세대가 느낀 압박감, 이 두 개에서 근본적인 상호적인 소외가 발생해요. 이 속에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많은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더 유독 여기에 반응하는 건 부모의 기대, 또 자기 삶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가 다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 가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느낀 압박감이 사실은 더 클 수 있죠.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감시자이자 검열자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부모도 대체로 자식들이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지
현재 다른 같은 수준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해내는지 이걸 늘 사실 따지고 늘 검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식을 성취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뭐 부모님들하고 꼭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겠지만 삶이 불완전하고 유동적이라고 느끼니까 그 유동성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불안도를 낮추는 방법이 오직 이제 경제적 능력밖에 없어서 경제적 능력으로 자기를 성취하지 못했거나 그걸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일수록 증명해야 될 것은 많고 받는 기대는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작고 이 갭이 크다고 느끼는 만큼 불안도가 더 크거든요. 자기 능력껏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 거리가 크지 않고 불안도나 유동성도 훨씬 가라앉을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동의,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에 대한 자기 동의가 있고 그 동의하고 자기 현재의 삶의 거리만큼이 우리 불안도나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잘못된 데다가 목표를 두고서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거리만큼을 끝없이 불안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친구나 동료라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친구나 동료 같은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가 삶의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지표에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18세에서 29세의 청소년과 청년기는 친구를 높게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 사회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친구나 동료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이와 좀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요즘 세대들이 더 독단화되었어요. 밥도 혼자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함께해서 공유해서 가진 걸 넓히는 경험보다 개인이 누구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가진 성취를 남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옆 사람이 동료이고 친구이고 내 땅을 넓혀줄, 내 삶의 가능성을 넓혀줄 자원이 아니라 내 삶을 위협하는 적이고 나의 경쟁자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생 때 많이 선생님들께 들었던 말이 친구가 친구로 안 보인다. 수능 때 가보면 너네가 대학 잘 가고 뭐 좋은 직장 구해야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지금 친구들하고 논다고 그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그것도 저 오래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거든요. 대학 올 때까지. 앞으로 청소년들은 저희 때와는 좀 다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긴 합니다. 맞아요. 어떤 식의 사회가 되어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사실은 잘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가족, 또 친구, 동료 이런 관계들을 다 잃어버린 것은 이 관계들을 묻고 움직일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세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취급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직업은 순위권에 아예 없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 직업의 목적이 수입이 1위를 하고 있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 직업을 삶의 의미를 더해준다고 응답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버는 용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직업이라는 걸 되게 염증처럼 느끼고 있는 건 말했지만 이 직업은 그대로 돈과 연결돼서 직업의 이름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경제력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하고 또 돈과 직결되지 않는 직업을 들으면 뭐 시시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일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존재 증명 같아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증명이죠. 그런 자기 증명이 되어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고 사회 내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직업 이퀄 경제력 이 번역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직업이라는 걸로 경제력을 얻을 수 없으면 모든 직업은 그냥 억지로 타협해서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일 많은 돈을 벌어주는 아주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관계에 의해서 상위에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걸 즐기면서 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철학을 가르치는 게 저의 직업이잖아요. 또 연구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읽고 쓰는 삶,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하고 공유하는 삶을 직업으로 택했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남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자기 동의가 가능하려면 첫째는 자기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능력을 곧바로 경제적인 돈의 양으로 환원하면 안 돼요.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 능력 가운데 나한테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쓰였을 때 의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먼저 그것을 찾고 또 어떤 부분을 더 신장시키고 더 끌어내고 싶은지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내가 해볼 만한 일인지,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결정하는 방식이 자기 내부에서부터 나가야 돼요. 하나하나 빌드업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거꾸로 된 거예요.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직업을 고르고요. 내 적성하고 관계없고 내가 동의할 수 있는지 관계없고, 결국 직업을 고르는 행위, 이 일을 하는 행위 전체가 자기 동의 없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과정이 소외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조금 가벼운 질문인데 아까 가치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교수님은 그 돈, 직업, 가족, 친구라는 가치 중에서 네 가지가 어떤 순위로 중요하신지 좀 궁금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순위를 매길 필요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삶의 자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서진이가 말한 것들이 다 개인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어서 그걸 줄 세워버리면 결국 한두 개밖에 택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내 스스로 그 내 삶의 자원을 버리는 셈이 되잖아요. 한 줄로 세울 문제는 아니고 돈이 목표인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철학 선생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돈을 목표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자립하는 건 내 자존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가져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또 경제력이 없거나 또 노동력을 상실한 우리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수단화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게 문제잖아요. 삶에 수많은 자원이 있는데 돈 하나를 벌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수단화해버려요. 가족이니 관계니 친구니 이런 것들을 수단화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은 벌었는데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장은 사라지고요. 관계도 소실돼 버리겠죠. 그래서 저는 순위를 매기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하나를 위해 수단화하지 않는 방법,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내 삶의 가능성을 좁히지 않을까, 제한하지 않을까. 나 혼자 백척간도 위에 서가지고 내 땅이 두껍구나, 저 평지하고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오로지 그 자랑만으로 사는 그런 초라한 삶을 안 살 수 있을까.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실 때 삶의 자원이라고 표현하셔서 돈을 위해서 다른 걸 버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사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다 돈 하나만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의미도 원래는 다른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차이가 있지만 한국은 모두 다 돈을 더 우선시한다고 하는 것 보면 뭔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렬로 가치화하고 경제적인 것도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 벌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그게 또 악순환으로 또 관계를 다시 망치기도 하고 그러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불안도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경제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쓰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어른의 불안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진짜 불안한 건지, 우리가 정말로 불안이라고 해석해야 될 만한 삶의 장면들은 뭔지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을 그냥 다 불안으로 번역하도록 삶의 기본적인 문법이 불안과 불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료도 다 불신하는 거고, 내가 현재 돈을 갖고 있어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일정한 수준에서 먹고 살고 현재를 누릴 수 있으면 덜 불안해도 되잖아요. 매 순간을 불안으로 느끼는 건 그만큼 목표 없이 달리고 있고 또 내가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불안도를 돈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일종의 질병 상태인 거죠. 우리 사회는 끝없이 숫자를 얘기해요. 노후에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중위소득은 얼마이다. 계속 수치로 지금 그 사람이 서 있는 포지션, 그 최소한의 기준점에 얼마나 모자른지를 계속 계산하게 하거든요. 근데 말했지만 삶의 자원을 여러 개를 확보해 놓고 그걸 때에 따라 조합해내면 돈이나 혹은 숫자로 그 환산되지 않는 그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데, 자꾸만 숫자로 사람의 포지션을 알려주는 걸 사회 전체가 하고 있어요. 숫자들에 좀 덜 민감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삶에 대한 상상력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삶이 가능하다. 다양한 삶이 가능하다. 삶의 자원도 돈 이외에 관계도 있고 예술적인 그런 재능도 있을 수 있고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삶의 자원으로 인정해주고 그 삶의 자원을 각자 사람에 따라서 자기 방식으로 조합하고 조립하면 되거든요. 난 이거 모아서 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거 뭉쳐서 나를 만들고. 근데 지금은 뭉칠 수 있는, 결합할 수 있는 블럭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없는 것 취급하고 그냥 오로지 경제력 하나만 놓고 젊은 학생들에게 그 길만 바라보고 가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탈자나 낙오자 취급하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행복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좀 더 그 신뢰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함께 모여 있을 때 더 큰 몫을 만들 수 있다는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일종의 교육 철학이 필요한 거고요. 그 교육 철학이 현장에서 구현되게 하려면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지금 사회적인 정책이나 제도들은 나쁜 프레임들을 만들죠.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건 너에게 가야 될 몫인데 너에게 갈 몫이 저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나쁜 프레임이 계속 작동해요. 더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데, 철학이 하는 일은 어떤 기준과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의 그 기준점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토론에 다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생각해야 돼. 저것도 따져봐야 돼. 이거 없이 우리 못 가. 이런 기준점들을 하나하나 앞에 제안하는 것까지는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철학하는 선생들, 철학하는 연구자들, 또 여러분 같이 배우는 학생들도 그 기준점을 만드는 역할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됩니다. 가치에 대한 동의가 없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고 하면 더 싸우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추구해야 할 삶의 문법에 어떤 기준점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그 작업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너무 여러분하고 얘기해서 나도 좋았어요.